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입니다. 저자는 데런 브라운, 출판사는 너를 위한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런 브라운, 영국의 멘탈리스트이자 마음의 마술사이다. 데런 브라운은 심리학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을 선보였다. 20편이 넘는 TV쇼를 제작했으며 그 중에서 마술쇼는 영국의 로런스 올리비에 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보이는 반응, 즉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다. 섹스피어도 햄릿의 대사를 통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 좋거나 나쁜 것은 없고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첫 단계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보이는 반응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저 바깥 세계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전혀 다른 두 왕국이다. 그러니 타인은 우리의 감정에 어떤 책임도 없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우리의 통제력이나 존엄성을 건드릴 만한 권한이나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분리하고 유지하는 법을 알려준다. 덕분에 우리는 불안의 수치를 낮출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몸에 밴 습관처럼 불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외부 사건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 매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깊이 적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맥네니의 착각의 심리학에 적절한 비유가 나온다. 실화를 바탕으로 함이라고 시작하는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대사 하나하나, 의상이나 소품, 배경음악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과 똑같을 거라고 짐작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진주만이나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영화를 보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술적으로 변형시켜 처음, 중간, 끝으로 일관성 있게 전개되도록 각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생존에 있는 음악가나 정치인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도 완벽하게 사실만 보여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일어난 사건을 빼버리거나 등장인물 하나에 여러 사람을 녹여내기도 한다. 영화를 볼 때 세부적인 내용은 큰 그림, 즉 주제보다 덜 중요하다. 당신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자신의 전기 영화를 볼 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각자 자기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이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해와 확신은 바로 그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구축한 삶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처럼 마르쿠스 역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을 스스로 얼마나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테면 연인, 배우자나 직장 동료가 우리를 퉁명스럽게 대하면 우리는 거절당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의 태도가 이해되면서 자신이 느꼈던 자기 연민과 분노가 금세 동정심으로 바뀐다. 심지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머쓱해진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 대상, 즉 배우자나 연인 또는 친구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수정한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을 밖에서 찾는다. 우리가 직장에서 불행한 건 우리를 대하는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태도 탓이고,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탓이다. 지금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은 것은 방금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또는 원하던 승진을 하거나 뿌듯한 시험 성적을 받아서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감정이 외부 사건에 좌우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우리 입장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도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승진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전적으로 외적 사건이 우리에게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른다. 우리는 스스로 걔는 항상 그런 식이야. 정말 미치겠어.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상대의 불합리한 행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역할은 알아채지 못한다. 게다가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완전히 무의식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친구의 냉랭한 태도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고, 거절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거절이나 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미래에 받을지 모르는 상처받은 느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 수단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우리의 정서적인 삶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가 일상의 사건에 반응할 때 어떤 점을 어떻게 연결할지 정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고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보여주는 과장된 그림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인간을 괴롭히는 건 사물이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중에 에픽테토스는 이 말을 덧붙였다. 따라서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가 그 자신만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어라. 어릴 때 학대당했거나 자신의 신념 혹은 성별이나 인종 때문에 참혹하게 박해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런 고통도 그들 자신의 탓이라는 건가?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그와 비슷한 폭력이 비슷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시대에 탄생했다. 에픽테토스가 말만 그렇듯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를 한참 잘못 본 것이다.
노예였던 그가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보자. 주인이 일부러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가 평생 불구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그의 조언은 그 끔찍한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다.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였다.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말라. 당신이 무슨 일을 겪든 스스로 택하지 않는 한 그 일은 당신의 본질적인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조언은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이자 결정적인 생존의 기술이 될 수가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쓴 회고록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을 수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이 걸어갈 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즉흥적인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스스로 자기 감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모든 일이 남 탓이고 언제나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의 순수한 피해자라거나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전적으로 외부의 사건에 있다고 여길 경우 다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리 경험해 보는 훈련이 되고 뜻밖의 해결책을 찾아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마르쿠스는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을 목수 작업장의 바닥에 떨어진 톱밥과 나무 토막처럼 보라고 조언했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불가피한 부산물인데 부산물에 화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태도는 스토아 학자들이 자신과 운명을 조율해 나가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우리도 스토아 학자들의 태도를 참고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사건에 반응하는 첫 번째 인상을 알아내고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방식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도록 말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동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한 찰나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가정해보자. 자동차에 급제동이 걸리며 그때 나는 끼익하는 요란한 소리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새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극심한 공포 반응과 빠르고 얕은 호흡, 미친 듯이 뛰는 심장박동, 아드레날린의 폭주 등은 어떤 판단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세네카는 거의 일어날 뻔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반사적으로 일으키는 감정의 격발과 그 이후에 선택하는 감정을 구분했다. 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에는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머릿속에서 사건을 반복 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끔찍한 기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그 감정을 수반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생각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감정을 강화하지 않고 감정의 격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스스로 세상에 그 차가 날 치웠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런 말을 계속 되뇌이지 않는 한 거의 치일 뻔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문제를 지속시키는 건 머릿속에서 사건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 탓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 순간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바로 트라우마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아식의 접근법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스스로 반복 재생하면서 감정적인 자해를 하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엄청난 해방감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픽테토스의 교훈은 우리가 통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유일한 영역은 외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 그리고 행동, 이것뿐이라는 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승진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데 들뜬 목소리로 자기 승진을 자랑하는 동료에게 느끼는 야릇한 질투심. 앞서 말했듯 질투는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때 써먹을 좋은 방법이 있다. 질투심을 느끼는 순간 곧장 동료의 성공이 괜찮다고 인정하자. 동료의 승진이나 그가 거기서 얻은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료의 승진을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런 심정을 억지로 참거나 다른 행동으로 자신을 통제하게 된다. 결국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 괜찮다고 인정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괜찮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고 나서 느끼는 안도감은 어릴 때 오늘 토요일이지 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차오르던 기쁨과 비슷하다. 그래도 괜찮아의 힘이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은 많이 있다.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 짜증나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라. 그런 다음 자신에게 괜찮다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해라. 이 말이 체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조준하고 있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반복 재생하거나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라. 괜찮다는 느낌을 완전히 몸속에 녹아들게 하라. 짜증을 억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분노를 품고 공격성을 숨기고 무리하게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거나 심지어 복수를 꿈꿀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은 하나같이 문제를 키울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괜찮다고 말해보자. 괜찮아 라는 이 간단한 말은 그저 괜찮은 마음에 이르는 여정일지라도 성가시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의 법석을 가라앉혀 줄 것이다. 승진 문제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한다. 우리 인생에서 성취에 관한 수많은 영역이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성공을 바란다. 그렇다면 이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일까? 결론은 둘 다이다. 이처럼 우리의 통제력이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에픽테토스의 조언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제부터 책임질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면 마법처럼 전체적인 결과가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명확한 구분을 알려주었다. 우리 생각과 행동에 관한 부분. 우린 여기에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승진을 바란다면 업무 능력,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승진 여부를 결정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이다. 하지만 상사가 우리를 승진시킬지 말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상사의 입장에서도 자신만의 사정과 선호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승진에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행동 말고 외적인 사건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상사를 설득해서 승진하려고 애쓸수록 아마 상사는 우리의 얄팍한 술수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할 것이다. 브라이언 그랜스톤은 동료 배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넸다. 동료 배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배우는 설득력이 있고 흥미로운 인물을 창조해야 합니다. 대본에 충실한 인물을 창조해서 오디션 장소에 맞게 보여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오디션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보여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세요. 그런 태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배역을 맡느냐 하는 결정은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전 이런 삶의 철학을 갖게 된 후로 결코 뒤돌아보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경기 결과를 부분적으로만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꼭 이겨야만 해. 이렇게 생각에 집착하는 태도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다. 상대편 실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가 우리를 앞지르면 우리는 실망하고 걱정할 것이다. 우린 실패했고 패배감은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 이와는 달리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어. 이런 목표로 경기에 임할 수도 있다.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상대편이 우리를 앞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이면 불안감이나 부담을 덜 느끼면서 경기에만 집중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언제나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건 우연이 아니다. 스토아 사상이 패배감을 느낄 가능성을 없애준다는 점은 흥미롭다. 통제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면 다양한 것들이 우리 통제하에 들어온다. 기대했던 경기 성적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를 찾아내서 다음 경기에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이건 상대편이 승리를 가져가면 그들이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에픽테토스는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드는 나쁜 감정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잘 알려준다. 애먼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들여 역효과만 내기 일수인 또 다른 영역이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다. 보통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좋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 그룹의 누군가가 슬며시 호감을 보이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넘어오게 하려고 끈질기게 애쓴다. 이 시점에 이미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 사람한테 너무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아마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가능성이 크다. 너무 무리하다가 자기 자신을 멍청이로 만들고 만다. 대신 우리는 스토아식 기로를 떠올린 다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제일 친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대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할 수가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조언에서 출발해서 의외의 결과에 도달했다. 선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생각과 행동 외의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되면 불안을 없애고 심지어 성공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고대 철학자들이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그 행복한 삶을 말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선 바깥에 있는 외적인 것을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외적인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사라져도 크게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너의 것이 아니면 무엇에도 애착하지 마라. 너에게서 없어질 때 고통을 남길 만한 그 무엇도 늘리지 마라. 무관한 것은 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나 집, 우리가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은 선 저쪽 멀리에 있다. 직장을 잃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모두 어느 순간에 잃게 될 수도, 망가질 수도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유했던 것 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일을 멈추고 애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고 나면 강력하고 긍정적인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고 잃었을 때도 더 담대할 수가 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무관한 것에 대해서 애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세네카는 가족과 재산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을 정신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우리에게 운이 깃들 때와 불운이 닥칠 때를 대비하라고 권유했다. 실제로 세네카는 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사치품이나 편리함을 제공하는 물건 없이 지내보라고 조언했을 정도이다. 외적인 것과 타인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오히려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 자칫 애착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꼭 애착을 느껴야 할까? 아마 애착을 덜 느끼면 언젠가 그 사람을 잃었을 때 고통이 줄어들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심리적인 거리두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아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은 우리가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잘 즐길 수가 있다.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소중한 것들을 무엇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의 소중한 친구는 언젠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인연도 언젠가 우리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죽음이든 선택이든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관계라도 언젠가는 끝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상대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해주지 못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을 영원히 잃게 됐을 때조차 우리에게 덮칠 미래의 충격과 절망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새삼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 삶에 이런 선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떤 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겠는가?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꽃을 사는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언가가 대단히 값지며 언제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붙잡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유한하다는 본질 뿐이다. 사랑이 시작된 지 6달 만에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우리를 황홀하게 만든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 평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대단한 용기이자 진심 어린 배려이다. 그런 지혜는 먼 미래를 숭배하는 대신 현재의 가치를 두고 더 많은 사랑을 쏟게 만든다. 불같이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드는 사랑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사랑을 선사한다. 운명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운명에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운명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파티이다. 더 행복한 삶의 핵심은 어떤 일이 일어난 그대로 아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고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선택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무지함 때문에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도 괜찮아진다. 우리 역시 상대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에 그들이 느끼는 압박을 고스란히 느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일을 정말 괜찮다라고 느끼려면 괜찮아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 결국 스스로 업신여긴 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기억하자. 우리가 짓는 이야기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야기는 단지 이런저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에서 생겨난 아주 복잡한 갈등에 관해 우리가 갖는 편향된 인식일 뿐이다. 그러니 불안으로 요동치는 마음에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한 방울 떨어뜨려보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우리가 지은 이야기에 이 생각이 스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느껴보자. 우리는 선 저쪽에 있는 것들, 우리 생각과 행동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 놓고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도 우리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한다면 무게중심이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은 지금 안도감이라는 따스한 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춰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내려놓기가 무척 힘든 일도 있다. 그럴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 생각을 스며들게 해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 완전한 안도감이 찾아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메시지를 자기에 관한 것으로 내면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버림받은 기분이나 압도당하는 기분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 그러고 나면 고정된 패턴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삶은 느슨하고 변덕스러운 가능성들로 소용돌이 친다.
당황한 우리는 소용돌이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그리스인들은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운명의 변덕스러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들은 자기 기만으로 똘똘 뭉쳐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운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다. 여기서 교훈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언가가 걱정되거나 불안해지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당장 나한테 문제가 될까? 아니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기로 해라. 이 순간 문제가 된다면 거기서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배운 다음 과거로 흘려보내라. 스토아 학파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알아보는 동안 여러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것이다. 실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적용하다 보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프로소케라고 부른다. 스토아 학파는 태도가 좀 더 단호해서 평정심을 깨트리는 어떠한 위협도 막아내고자 애썼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평정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끈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첫 단계이다. 신경증 환자들의 자기 강박이나 자아에 대한 관심과는 다르다. 프로소케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자기 감정에 적절하게 책임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무게중심을 우리 내면에 되돌리고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프로소케가 전부일 때가 많이 있다. 또한 내적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의 애착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거나 새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 역시 모욕이나 파산 같은 외적인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똑같이 다뤄야 한다. 우리 머릿속에 사는 스토아 철학의 목소리가 마음 편히 우리를 추궁하게 해주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로마의 마르쿠스 황제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그날 하루를 내다보며 불쾌한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을 해보라고 충고했다. 싫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2000년 전의 로마 황제에게도 그랬듯 우리에게도 현실이다. 마르쿠스는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유발한 불쾌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넌절이 나는 그 성격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마르쿠스의 결론은 연민이 넘친다. 그는 우리 각자가 몸의 각 부분처럼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전체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고 사소한 갈등은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싫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찾고 모든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이 멀게 느껴질 때는 이 점을 기억하자. 스토아 철학의 목적은 상대에게 냉정하게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다. 고대인들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과 조화를 이루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준비하라. 아침 5분 동안 그날 할 일, 자기 자신을 실망시킬 만한 일,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곤란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처음에는 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실천 없는 평소의 아침 일상을 떠올려보자. 1시간 일찍 맞춰놓은 알람 소리에 벌떡 깬다.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든다. 아니면 침대를 뒹굴며 그 시간을 가장 시시한 짓으로 때운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거나 새로운 메일을 확인한다. 비닐봉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의식에 어느새 불쾌하게 스스로 다가오는 바깥 세상의 요구에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대신에 스토아 학파에 예측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 아침에 반쯤 잠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 5분 정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면 가만히 누워서 그날 일어날 일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등장하는 얼굴을 볼 때 생겨나는 감정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게중심을 우리 안에 두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스스로 실망스럽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할 만한 위험이 있는가? 머릿속으로 미리 연습해서 그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담담할 수 있을까? 예측 명상은 불교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과도 비슷하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가 불교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토아 철학은 이후 초기 기독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동양의 영적 사상을 따로 떼어 서양의 입맛에 맞게 합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두 사상의 공통점이다. 또 비애착을 연습하라고 가르치며 세속적인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열정으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정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었는데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현대적인 언어로 잘 해석해 준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입니다. 저자는 데런 브라운, 출판사는 너를 위한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런 브라운, 영국의 멘탈리스트이자 마음의 마술사이다. 데런 브라운은 심리학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을 선보였다. 20편이 넘는 TV쇼를 제작했으며 그 중에서 마술쇼는 영국의 로런스 올리비에 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보이는 반응, 즉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다. 섹스피어도 햄릿의 대사를 통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 좋거나 나쁜 것은 없고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첫 단계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보이는 반응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저 바깥 세계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전혀 다른 두 왕국이다. 그러니 타인은 우리의 감정에 어떤 책임도 없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우리의 통제력이나 존엄성을 건드릴 만한 권한이나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분리하고 유지하는 법을 알려준다. 덕분에 우리는 불안의 수치를 낮출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몸에 밴 습관처럼 불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외부 사건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 매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깊이 적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맥네니의 착각의 심리학에 적절한 비유가 나온다. 실화를 바탕으로 함이라고 시작하는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대사 하나하나, 의상이나 소품, 배경음악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과 똑같을 거라고 짐작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진주만이나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영화를 보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술적으로 변형시켜 처음, 중간, 끝으로 일관성 있게 전개되도록 각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생존에 있는 음악가나 정치인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도 완벽하게 사실만 보여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일어난 사건을 빼버리거나 등장인물 하나에 여러 사람을 녹여내기도 한다. 영화를 볼 때 세부적인 내용은 큰 그림, 즉 주제보다 덜 중요하다. 당신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자신의 전기 영화를 볼 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각자 자기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이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해와 확신은 바로 그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구축한 삶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처럼 마르쿠스 역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을 스스로 얼마나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테면 연인, 배우자나 직장 동료가 우리를 퉁명스럽게 대하면 우리는 거절당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의 태도가 이해되면서 자신이 느꼈던 자기 연민과 분노가 금세 동정심으로 바뀐다. 심지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머쓱해진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 대상, 즉 배우자나 연인 또는 친구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수정한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을 밖에서 찾는다. 우리가 직장에서 불행한 건 우리를 대하는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태도 탓이고,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탓이다. 지금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은 것은 방금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또는 원하던 승진을 하거나 뿌듯한 시험 성적을 받아서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감정이 외부 사건에 좌우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우리 입장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도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승진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전적으로 외적 사건이 우리에게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른다. 우리는 스스로 걔는 항상 그런 식이야. 정말 미치겠어.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상대의 불합리한 행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역할은 알아채지 못한다. 게다가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완전히 무의식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친구의 냉랭한 태도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고, 거절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거절이나 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미래에 받을지 모르는 상처받은 느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 수단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우리의 정서적인 삶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가 일상의 사건에 반응할 때 어떤 점을 어떻게 연결할지 정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고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보여주는 과장된 그림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인간을 괴롭히는 건 사물이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중에 에픽테토스는 이 말을 덧붙였다. 따라서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가 그 자신만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어라. 어릴 때 학대당했거나 자신의 신념 혹은 성별이나 인종 때문에 참혹하게 박해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런 고통도 그들 자신의 탓이라는 건가?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그와 비슷한 폭력이 비슷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시대에 탄생했다. 에픽테토스가 말만 그렇듯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를 한참 잘못 본 것이다. 노예였던 그가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보자. 주인이 일부러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가 평생 불구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그의 조언은 그 끔찍한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다.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였다.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말라. 당신이 무슨 일을 겪든 스스로 택하지 않는 한 그 일은 당신의 본질적인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조언은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이자 결정적인 생존의 기술이 될 수가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쓴 회고록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을 수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이 걸어갈 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즉흥적인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스스로 자기 감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모든 일이 남 탓이고 언제나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의 순수한 피해자라거나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전적으로 외부의 사건에 있다고 여길 경우 다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리 경험해 보는 훈련이 되고 뜻밖의 해결책을 찾아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마르쿠스는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을 목수 작업장의 바닥에 떨어진 톱밥과 나무 토막처럼 보라고 조언했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불가피한 부산물인데 부산물에 화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태도는 스토아 학자들이 자신과 운명을 조율해 나가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우리도 스토아 학자들의 태도를 참고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사건에 반응하는 첫 번째 인상을 알아내고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방식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도록 말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동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한 찰나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가정해보자. 자동차에 급제동이 걸리며 그때 나는 끼익하는 요란한 소리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새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극심한 공포 반응과 빠르고 얕은 호흡, 미친 듯이 뛰는 심장박동, 아드레날린의 폭주 등은 어떤 판단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세네카는 거의 일어날 뻔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반사적으로 일으키는 감정의 격발과 그 이후에 선택하는 감정을 구분했다. 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에는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머릿속에서 사건을 반복 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끔찍한 기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그 감정을 수반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생각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감정을 강화하지 않고 감정의 격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스스로 세상에 그 차가 날 치웠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런 말을 계속 되뇌이지 않는 한 거의 치일 뻔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문제를 지속시키는 건 머릿속에서 사건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 탓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 순간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바로 트라우마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아식의 접근법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스스로 반복 재생하면서 감정적인 자해를 하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엄청난 해방감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픽테토스의 교훈은 우리가 통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유일한 영역은 외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 그리고 행동, 이것뿐이라는 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승진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데 들뜬 목소리로 자기 승진을 자랑하는 동료에게 느끼는 야릇한 질투심. 앞서 말했듯 질투는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때 써먹을 좋은 방법이 있다. 질투심을 느끼는 순간 곧장 동료의 성공이 괜찮다고 인정하자. 동료의 승진이나 그가 거기서 얻은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료의 승진을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런 심정을 억지로 참거나 다른 행동으로 자신을 통제하게 된다. 결국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 괜찮다고 인정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괜찮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고 나서 느끼는 안도감은 어릴 때 오늘 토요일이지 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차오르던 기쁨과 비슷하다. 그래도 괜찮아의 힘이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은 많이 있다.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 짜증나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라. 그런 다음 자신에게 괜찮다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해라. 이 말이 체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조준하고 있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반복 재생하거나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라. 괜찮다는 느낌을 완전히 몸속에 녹아들게 하라. 짜증을 억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분노를 품고 공격성을 숨기고 무리하게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거나 심지어 복수를 꿈꿀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은 하나같이 문제를 키울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괜찮다고 말해보자. 괜찮아 라는 이 간단한 말은 그저 괜찮은 마음에 이르는 여정일지라도 성가시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의 법석을 가라앉혀 줄 것이다. 승진 문제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한다. 우리 인생에서 성취에 관한 수많은 영역이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성공을 바란다. 그렇다면 이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일까? 결론은 둘 다이다. 이처럼 우리의 통제력이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에픽테토스의 조언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제부터 책임질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면 마법처럼 전체적인 결과가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명확한 구분을 알려주었다. 우리 생각과 행동에 관한 부분. 우린 여기에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승진을 바란다면 업무 능력,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승진 여부를 결정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이다. 하지만 상사가 우리를 승진시킬지 말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상사의 입장에서도 자신만의 사정과 선호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승진에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행동 말고 외적인 사건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상사를 설득해서 승진하려고 애쓸수록 아마 상사는 우리의 얄팍한 술수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할 것이다. 브라이언 그랜스톤은 동료 배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넸다. 동료 배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배우는 설득력이 있고 흥미로운 인물을 창조해야 합니다. 대본에 충실한 인물을 창조해서 오디션 장소에 맞게 보여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오디션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보여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세요. 그런 태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배역을 맡느냐 하는 결정은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전 이런 삶의 철학을 갖게 된 후로 결코 뒤돌아보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경기 결과를 부분적으로만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꼭 이겨야만 해. 이렇게 생각에 집착하는 태도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다. 상대편 실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가 우리를 앞지르면 우리는 실망하고 걱정할 것이다. 우린 실패했고 패배감은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 이와는 달리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어. 이런 목표로 경기에 임할 수도 있다.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상대편이 우리를 앞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이면 불안감이나 부담을 덜 느끼면서 경기에만 집중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언제나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건 우연이 아니다. 스토아 사상이 패배감을 느낄 가능성을 없애준다는 점은 흥미롭다. 통제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면 다양한 것들이 우리 통제하에 들어온다. 기대했던 경기 성적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를 찾아내서 다음 경기에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이건 상대편이 승리를 가져가면 그들이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에픽테토스는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드는 나쁜 감정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잘 알려준다. 애먼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들여 역효과만 내게 일수인 또 다른 영역이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다. 보통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좋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 그룹의 누군가가 슬며시 호감을 보이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넘어오게 하려고 끈질기게 애쓴다. 이 시점에 이미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 사람한테 너무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아마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가능성이 크다. 너무 무리하다가 자기 자신을 멍청이로 만들고 만다. 대신 우리는 스토아식 기로를 떠올린 다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제일 친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대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할 수가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조언에서 출발해서 의외의 결과에 도달했다. 선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생각과 행동 외의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되면 불안을 없애고 심지어 성공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고대 철학자들이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그 행복한 삶을 말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선 바깥에 있는 외적인 것을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외적인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사라져도 크게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너의 것이 아니면 무엇에도 애착하지 마라. 너에게서 없어질 때 고통을 남길 만한 그 무엇도 늘리지 마라. 무관한 것은 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나 집, 우리가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은 선 저쪽 멀리에 있다. 직장을 잃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모두 어느 순간에 잃게 될 수도, 망가질 수도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유했던 것 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일을 멈추고 애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고 나면 강력하고 긍정적인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고 잃었을 때도 더 담대할 수가 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무관한 것에 대해서 애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세네카는 가족과 재산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을 정신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우리에게 운이 깃들 때와 불운이 닥칠 때를 대비하라고 권유했다. 실제로 세네카는 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사치품이나 편리함을 제공하는 물건 없이 지내보라고 조언했을 정도이다. 외적인 것과 타인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오히려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 자칫 애착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꼭 애착을 느껴야 할까? 아마 애착을 덜 느끼면 언젠가 그 사람을 잃었을 때 고통이 줄어들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심리적인 거리두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아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은 우리가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잘 즐길 수가 있다.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소중한 것들을 무엇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의 소중한 친구는 언젠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인연도 언젠가 우리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죽음이든 선택이든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관계라도 언젠가는 끝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상대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해주지 못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을 영원히 잃게 됐을 때조차 우리에게 덮칠 미래의 충격과 절망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새삼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 삶에 이런 선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떤 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겠는가?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꽃을 사는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언가가 대단히 값지며 언제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붙잡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유한하다는 본질 뿐이다. 사랑이 시작된 지 6달 만에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우리를 황홀하게 만든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 평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대단한 용기이자 진심 어린 배려이다. 그런 지혜는 먼 미래를 숭배하는 대신 현재의 가치를 두고 더 많은 사랑을 쏟게 만든다. 불같이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드는 사랑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사랑을 선사한다. 운명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운명에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운명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파티이다. 더 행복한 삶의 핵심은 어떤 일이 일어난 그대로 아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고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선택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무지함 때문에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도 괜찮아진다. 우리 역시 상대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에 그들이 느끼는 압박을 고스란히 느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일을 정말 괜찮다라고 느끼려면 괜찮아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 결국 스스로 업신여긴 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기억하자. 우리가 짓는 이야기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야기는 단지 이런저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에서 생겨난 아주 복잡한 갈등에 관해 우리가 갖는 편향된 인식일 뿐이다. 그러니 불안으로 요동치는 마음에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한 방울 떨어뜨려보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우리가 지은 이야기에 이 생각이 스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느껴보자. 우리는 선 저쪽에 있는 것들, 우리 생각과 행동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 놓고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도 우리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한다면 무게중심이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은 지금 안도감이라는 따스한 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춰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내려놓기가 무척 힘든 일도 있다. 그럴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 생각을 스며들게 해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 완전한 안도감이 찾아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메시지를 자기에 관한 것으로 내면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버림받은 기분이나 압도당하는 기분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 그러고 나면 고정된 패턴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삶은 느슨하고 변덕스러운 가능성들로 소용돌이 친다.
당황한 우리는 소용돌이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그리스인들은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운명의 변덕스러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들은 자기 기만으로 똘똘 뭉쳐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운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다. 여기서 교훈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언가가 걱정되거나 불안해지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당장 나한테 문제가 될까? 아니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기로 해라. 이 순간 문제가 된다면 거기서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배운 다음 과거로 흘려보내라. 스토아 학파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알아보는 동안 여러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것이다. 실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적용하다 보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프로소케라고 부른다. 스토아 학파는 태도가 좀 더 단호해서 평정심을 깨트리는 어떠한 위협도 막아내고자 애썼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평정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끈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첫 단계이다. 신경증 환자들의 자기 강박이나 자아에 대한 관심과는 다르다. 프로소케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자기 감정에 적절하게 책임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무게중심을 우리 내면에 되돌리고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프로소케가 전부일 때가 많이 있다. 또한 내적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의 애착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거나 새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 역시 모욕이나 파산 같은 외적인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똑같이 다뤄야 한다. 우리 머릿속에 사는 스토아 철학의 목소리가 마음 편히 우리를 추궁하게 해주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로마의 마르쿠스 황제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그날 하루를 내다보며 불쾌한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을 해보라고 충고했다. 싫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2000년 전의 로마 황제에게도 그랬듯 우리에게도 현실이다. 마르쿠스는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유발한 불쾌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넌절이 나는 그 성격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마르쿠스의 결론은 연민이 넘친다. 그는 우리 각자가 몸의 각 부분처럼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전체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고 사소한 갈등은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싫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찾고 모든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이 멀게 느껴질 때는 이 점을 기억하자. 스토아 철학의 목적은 상대에게 냉정하게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다. 고대인들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과 조화를 이루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준비하라. 아침 5분 동안 그날 할 일, 자기 자신을 실망시킬 만한 일,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곤란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처음에는 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실천 없는 평소의 아침 일상을 떠올려보자. 1시간 일찍 맞춰놓은 알람 소리에 벌떡 깬다.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든다. 아니면 침대를 뒹굴며 그 시간을 가장 시시한 짓으로 때운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거나 새로운 메일을 확인한다. 비닐봉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의식에 어느새 불쾌하게 스스로 다가오는 바깥 세상의 요구에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대신에 스토아 학파에 예측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 아침에 반쯤 잠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 5분 정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면 가만히 누워서 그날 일어날 일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등장하는 얼굴을 볼 때 생겨나는 감정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게중심을 우리 안에 두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스스로 실망스럽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할 만한 위험이 있는가? 머릿속으로 미리 연습해서 그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담담할 수 있을까? 예측 명상은 불교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과도 비슷하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가 불교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토아 철학은 이후 초기 기독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동양의 영적 사상을 따로 떼어 서양의 입맛에 맞게 합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두 사상의 공통점이다. 또 비애착을 연습하라고 가르치며 세속적인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열정으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정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었는데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현대적인 언어로 잘 해석해 준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